아직은 그래도 초창기라 괜찮을 텐데 네네. 내년에 정말 장난 아닐 것 같아요. 내년에, 그렇지 않아도 교수님께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었는데, NFT 거품이냐 논란은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거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품을 5년 정도 간다면 그게 2, 3년 우리가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내년에 지금 NFT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거의 하루에 엄청나게 나오죠. 제가 보기엔 요즘엔 메타버스를 약간 추월하지 않았나. NFT가? 네, 키워드가. 네네네. 그래서 딱 보면 NFT 뉴스를 그런데 클릭해서 보시면 대부분 무슨 뉴스냐 하면 NFT를 위해서 어디랑 M&A를 했다. 합병을 했다. 하이브가 어디랑 제휴를 했다. 다 이런 뉴스예요. 그쵸.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그 사람들이 NFT 사업을 한 건 아닌데 사업을 위해서 지금 제휴 중이고 막 손잡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그걸 하겠어요? 내년에 엄청 프로젝트를 내는 거죠. 그렇겠네요. 딱 합리적이네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돈이 있는 거잖아요. 방탄소년단을 가지고 NFT를 만들어서 딱 하는데 BTS IP 들어오면 그런 게 이제 내년에 확 풀리고 그러면 일반인들도 NFT 지금 미상작가 하면은 약간 어려운데 NFT로 방탄소년단을 이러면은 쉬워지죠. 네, 되게 그런 사람들이 쉽게 진입을 하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업적으로 보자면 비즈니스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NFT로.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미래의 것. 좀 더 뒤인 거죠. 네, 좀 더 뒤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는데 NFT 하니까 진짜 갑자기 확 내년 혹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렇게 흐름이 확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장에 방탄소년단의 우리 오빠의 사진을 나만 가지고 있는 오빠의 사진을 살 거야 라는 아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걸 쉽게 살 수 있는지 아마 지금도 사실 좀 어렵긴 하잖아요. 처음 하는 사람들이. 현재까지 진전벽이 있죠. 지갑을 사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니까.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사업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지금 그 플랫폼 대기업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군요. 그래서 그냥 생각해보면 방탄소년단 IP 있으면 민팅해서 발행하면 되잖아요. 당장 가능하죠. 네. 오픈C를 이용한다면.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런 업체들, NFT 업체들이나 이렇게 M&A 하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그걸 좀 더 쉽게 그냥 지금도 우리 카톡에서 NFT 작품을 이렇게 홀드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산업이 이렇게 가면요 움직여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이게 사람들이 니즈가 있으면 상품이 나오고 뭐 그런다 생각을 하는데 아이폰을 보세요. 그전엔 아이폰이 있는 줄 몰랐어요 사람들이. 맞아요. 스마트폰이 있는 줄 몰랐는데 이걸 딱 내미니까 이게 우리가 진정 찾던 거구나. 네. 지난 10년 동안 우르르 간 거잖아요. 지금 기술들은 약간 그런 느낌이죠. 메타버스라든가 NFT라든가 모르니까 없던 거니까 저게 뭐야? 사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시는데 네. 스마트폰 처음 나올 때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 저게 나오니까 저게 뭐야? 스마트폰이란 말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가 달라? 이게 무슨 혁신이야?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 보면 되게 바보 같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보면 그렇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산업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래서 별거 아닌 기술이라도 산업이 어디다 투자를 막 해가지고 확 뛰어놓으면 결국 가거든요. 맞아요. 시대의 큰 흐름이 사실 자주 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폰 비유하셨는데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너무나 큰 흐름의 하나의 산업군이 돼버렸는데 NFT는 사실 한국인들 중에서 NFT를 이름만 들어본 사람들 대부분일 거고 그렇죠. 실제로 적극적인 투자자가 된 사람들은 막상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메타마스크 영상을 만들 때 보니까 전 세계에 총 그것을 설치한 사람이 한 90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한국인으로 또 표준 편차를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지금 메타로 바뀌었잖아요.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뀌었는데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대 정도 팔렸어요. 1000만 대. 그러니까 메타마스크 설치한 사람이랑 비슷한 숫자죠. 거의 그렇네요. 네. 그러면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거예요. 네. 완전 초창기라고 완전 초창기죠. 근데 어쨌든 NFT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관심을 가진 얼리 어댑터들이 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메타버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얼리 어댑터들은 이미 가가지고 야 이걸 우리 산업에 어떻게 넣지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대중들은 몰라요 뭔지. 그쵸. 그래서 점점 이게 결국 정보 격차잖아요. 이게 정보가 되게 많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갈려서 네. 이게 실제로 NFT의 시대와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면은 빈익빈 부익부 이 양극화가 되게 될 것 같아요. 이미 상당하죠. 누군가는 NFT를 통해서 투자의 관점으로 돈도 벌고 있지만 요즘 플레이 투 원이라고 해가지고 게임에 NFT가 적용돼서 그 NFT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지금 그 생태계가 엄청 커지고 있다라는 점도 사실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얼마 전에 국회에서 포럼할 때도 네. 포럼을 하다가 다 했어요. 딴 건 다 했어. 근데 갑자기 5분간 자유 발표라는 거예요. 교수님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5분간 자유 발표를 하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국회에 가셨고요. 아직 몰랐습니다. 아니 국회 그 줌으로 했기 때문에 네네네. 국회 포럼을 하는데 국회 포럼에서 네. 갑자기 5분 동안 국회에서 무슨 자유 발표를 해요. 부담스럽다. 내가 준비한 거 이제 관광과 메타버스 막 이런 건데 되게 스탠다드한 거셨네요. 네. 근데 말하자면 Q&A 시간이 있었는데 Q&A를 잘 안 하니까 그럼 5분간 얘기해 주세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5분 동안,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얘기를 갑자기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국회잖아요. 네. 규제에 대해서 규제가 이 전 세계 산업을 우리가 나가는 글로벌한 산업을 가는 걸 망친다. 이 얘기를 5분 동안 또 열변을 토했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근데 플레이 투 원의 게임의 가장 그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게임에서 돈을 버는 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 못하고 VPN을 돌려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해도. 네네. 이렇게 하면은 되게 대중화가 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규제에 대해서 이게 언제 생긴 거냐면 옛날에 바다 이야기나 사행성 게임 그때 이게 사행성 게임을 막겠다 해가지고 생긴 법안이에요. 되게 올드한 법안이죠. 네, 네. 그거를 아직까지 딱 가지고서 있으니까 그나마 메타버스나 이런 거는 국회 입법조사처라는 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요. 자기들이 입법을 하기 전에 살짝 자문을 하고 그런 곳이에요. 입법조사처에서 메타버스는 게임이 아니다 라고 일단 잠정으로 결론을 냈어요. 네. 여기서 만약 게임이라고 하면 이제 메타버스 우리나라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돈을 버는 게 핵심인데. 근데 지금 게임도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게임을 메타버스로 분류해 주든가 아니면 게임 산업에서 이런 부분은 좀 그러니까 사행성 게임과 좀 이렇게 나누든가 해야 되는데 아직은 국회의원들이 와닿지 않아요. 그쵸. 그 사람들이 무슨 NFT를 알고 설치를 해보고 그거 갖다가 게임으로 돈을 번다니 완전 뭐 사기죠.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표가 돼야 되는데 이 10대, 20대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한 20, 30대가 정말 열광을 해서 하는데 이게 법 때문에 안 된다. 너네한테 표 안 줘. 이래버리면 또 표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 그런 입법이 되는데 아직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제 구독자층도 20, 30대 층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플레이 투 원을 실제로 즐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많지는 않고 오히려 질문을 많이 하죠. 이게 어떻게 돈이 되는 건지 이게 말이 되는지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뭐 돈을 벌고 있는지 왜냐면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모바일 게임 하면서 현질을 하고 그게 회사에서 돈을 벌고 그걸로 어떤 이제 산업이 운행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막상 NFT를 사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게임에서는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주는 거냐 이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못하니까 일단 지금도 다 대부분은 질문을 많이 하는 쪽에 속하지 직접적인 플레이어로 돈을 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그리고 사실 그렇게 물어보는 게 대부분 엑시 인피니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엑시 인피니티부터 시작을 해서 요즘에는 굉장히 좀 많아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엑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한 적으면 50, 100만 원 정도 들잖아요. 네네. 캐릭터를 갖고 시작을 하려면. 네. 100만 원 정도는 최소 필요하죠. 그게 당연히 10대에서는 엄청 진입 장벽이 되는 거고 20대도 사실은 이 게임에서 내가 이 정도 돈을 쓰고 시작한다는 게 진입 장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게 힘들잖아요. 그런 돈이 있어야지 그 생태가 또 굴러가는 거니까. 돈도 돈이고 또 암호화폐고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사서 그냥 메타마스크도 아니고 또 론인 지갑이라는 게 또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뭔가 옮기고 이러니까 좀 어렵죠. 근데 그게 이제 정말 미르포나 이런 것들처럼 대중화가 돼가지고 하면은 점점 그런 것들이 다 진입장벽이니까 그 진입장벽을 없애줘야 사람들이 막 들어올 거 아니야.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발달하게 되는 거죠. 미르포 요즘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흑자기 해가지고 돈 번다고 미믹스 코인 엄청 막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요즘에 한참 관심 갖더라고요. 근데
미르포 얘기가 나서 그러는데, 미르포는 또 한국 회사 위메이드에서 만든 게임이잖아요. 그거를, 어쨌든 그 기업은 이 규제를 약간 피해서 우회해가지고 어쨌든 상장을 시켰네요. 이 코인을 상장시켰고, 글로벌 서버에서 플레이 투 원을 이렇게 빠르게 실행을 시켰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거예요. 네. 대기업들은 어떻게든 해요. 근데 사실 이런 게 중소기업의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중소기업의 엄청난 기회죠. 그런데 중소기업은 그 규제에 막혀서 못하는 거예요. 대기업들은 하라는 대로만 하니까. 글로벌 회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돌 때는 글로벌에서 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자회사들이 이렇게. 네. 근데 얘네들 이미 자기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는데, 중소기업은 그러면 또 외국에 나가서 그런 회사 찾고 협업하고 뭐 이런 것들이 쉽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더 어렵죠. 네. 그래서 베트남 쪽이나 이쪽은 되게 빠르게 모방하고, 거의 다 모방이에요. 뭐, 브롤스타즈의 뭐, 이렇게 블록체인판, 뭐, 포켓몬의 블록체인판,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빠르게 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된 그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갑자기 팡 터져가지고,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그런 생태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쵸. 네. 거기서 결국 그 중소기업에서 또 세계적인 글로벌이 될지 누가 알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코인을 요즘에는 되게, 코인이 어떻게 보면은 주식 상장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그렇죠. 해서 그 자금 조달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걸 되게 혁명적이라고 봤거든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뭐, 심지어 NFT 아트 영역이든 게임 영역이든 NFT 게임이든 어쨌든 이 NFT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시킬 수 있다. 이 개념이 굉장히 혁명적으로 왔는데, 한국에서는 너무 그 규제가 세니까. 힘들죠. 심지어 어느 정도 중소기업 혹은 자본력이 있는 회사들도 조금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환경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어떤 NFT로 어떤 큰 어떤 사업을 벌인다는 게.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회사를 처음 설립할 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업태를 막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나는 글로벌을 할 거야. 그러면 3-4개가 아니라 정말 몇십 개를 적어 놓거든요. 네네. 그 가운데 살짝 암호화폐 거래업 이게 들어가면요. 이게 금융위에 통제를 받아요. 그때부터 이제 힘들어지는군요. 네, 일단 법인 통장 개설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네가 충분히 그럴 만한 어떤 자격이 있는지 내가 체크를 한 다음에 법인 통장을 해주겠다. 등기부 등본이나 그러니까 사업은 되는데 근데 법인 통장이 없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이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법 자체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여기 하나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3-4개가 있으면 이게 쫙 통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되더라도 사람들이 막 하니까 여기서 걸리고 이런 식인 거예요. 오늘 메타버스 시대의 작가이자 성신여대 겸임교수 아닙니다. 교대. 성신여대 겸임교수. 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제 채널에서는 멘사 출신 천재 교수라고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이시영 교수님과 오늘 NFT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네네. 네. 그 메타버스 시대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베스트셀러에 등극했더라고요. 한참 전이죠. 그렇죠. 나온 주에 됐는데. 나온 주에. 그러게요. 딱 바로 베스트셀러 네. 올라가서. 하지만 제 기대만큼은 제가 그렇죠. 처음 낼 때는 정말 이렇게 터질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 책 읽고 엄청 많이 도움이 됐는데.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메타버스의 시대는 약간 멀리 올 거니까 네. 이제 좀 대비하자라는 네. 느낌의 책으로서 한번 크게 한번 훑어보는 네. 그런 개념이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강연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얘기하는 게 당장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적어요. 갑자기 로블록스 가서 게임 만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이런 거구나. 근데 이게 발달하는 거에 따라서 어느 순간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초창기에 진입을 하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있다가 뉴스를 보다가 어느 순간 MS가 이걸 내는데 이러면 나도 뭔가 할 수 있겠는데 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쵸. 자신의 비즈니스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네. 그때 빨리 참여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일단 개념을 좀 익히신 다음에 그다음에 뉴스 같은 것들을 보시면서 흐름을 파악하시고 어느 순간 내가 알아야지 그 뉴스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들어올 타이밍을 잡으셔라.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잡을 타이밍을 딱 그 개념 정리 한번 싹 할 때, 네. 굉장히 산업군이 너무 다양하고, 네. 알아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 책이 저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고요. 네. 근데 당장 와닿게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게 NFT라는 어떤
그 키워드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요즘에 뉴스나 언론 보도에서 메타버스에 못지않게 NFT라고 하는 게 엄청 그 많은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이거는 바로 저희가 시작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메타버스가 건축이에요. 어떤 공간을 만드는 건축이에요. 건축 공사를 할 때도 항상 토대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토대를 다지고 단단하게 해야 되잖아요. 네. NFT가 그런 거죠. 찰떡 비유네요. 네. 메타버스의 경제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NFT가 쫙 그 인프라를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탄탄하다. 그때 이제 이게 딱 들어서면은 정말 이게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건축물이 되는데, 이거가 그냥 대충 날림으로 하고 딱 들어서는 순간 비 한 번 오면, 홍수 한 번 나면 싹 쓸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NFT가 먼저 뜨는 게 당연하고요. NFT가 있어야지 메타버스의 경제활동 의미가 있어지고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NFT는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뭐 투자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고, 뭐 예술 작품의 수집의 개념도 볼 수 있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개념은 약간 컨텐츠의 개념인 것 같기도 해요. 그 앞전에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왜 이게 투자가 되고, 왜 이 그림을 사람들이 왜 사며, 그 전에, 그러니까 NFT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요거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 정리가 되네요. 예, 예. 그러니까 NFT는, 그러니까 내가 NFT 토큰을 찍어주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너만이 가진 유일무이한 것이다. 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 토큰이니까. 네. 그 희소성에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많이 이런 생각을 해요. 디지털 파일을 해봤자 이걸 뭐에 쓴다고. 먹을 수도 없고, 이거 쓸 데가 없는데 이거를 왜 사나.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는 물건 중에 생필품을 빼고 나머지 생각하면 사실은 그렇게 쓸 데 있는 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가령 신발을 산다. 그러면 그냥 3만 원짜리 사도 상관이 없어요. 기능적인 부분만 보면 그렇죠. 네. 근데 100만 원짜리 사는 이유가 뭘까? 라고 하면 그 희소성과 브랜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생각보다 이런 쓸데없는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이미 우리는 그러고 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 가령 소금 같은 게 엄청 귀할 때는 소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소금을 확보하려고. 네. 그만큼 그건 귀중품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소금이 귀하니까. 지금 보면 미친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왜 전쟁을 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희소성이라는 것에 사람들이 엄청 가치를 부여하거든요. 나만이 가진 거. 브랜드도 그렇게 생긴 거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다 수공으로 만드니까 서로 다른 옷을 입었을 텐데 대량 생산이 되면서 똑같은 옷을 입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네. 그 부자가 열받는데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 브랜드를 만든 거잖아요. 똑같은 옷인데 내가 여기다가 뭐 하나 딱 새기면 구찌 이렇게 새기면 이게 돈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은 또 다들 구찌 비슷하게 구씨 뭐 이런 거 하고 다니니까 네. 요즘은 살짝 감추면서 그러니까 이게 딱 봐도 야 쟤는 그 감추면서 쟤는 구찌야 이렇게 드러내는 것들이 요즘엔 또 대세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런 브랜드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것들에 돈을 쓴다. 그럼 이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는 건 나만이 가진 세상 유일무이한 것이란 이 의미가 엄청나게 우리한테 자극을 주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림에 붙이면 이건 너만 가진 유일한 것이야.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되게 다 보고 있잖아요. 똑같은 파일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만 가진 것이다 라고 내가 증명을 해줄게. 요거 하나를 가지고서 그게 가격이 치솟는 거거든요. 맞는 말씀 같아요. 그 크립토 펑크를 하나 갖고 미스터 미상 작가님의 작품을 하나만 발매했는데 그걸 내가 갖고 있다. 근데 그게 변질도 안 된다. 보관도 편리하다. 네. 게다가 이게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것까지 들어가니까. 그게 지금 요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예술 작품 자체는 기존에도 뭐 몇백억짜리 이미 있었고 하지만 그게 나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관점은 이제 투자의 관점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 예술 작품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모나리자 그림이 딱 있는데 네. 모나리자 그림은 그냥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직접 본 사람은 많지 않아요. 루브르까지 가가지고 그걸 딱 본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알긴 다 알아요. 네. 어떻게 생긴지 알죠. 근데 모나리자는 비싸요. 팔진 않겠지만 그 고어 그림 같은 경우에 경매 나오면 2천억 원이 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맘만 먹으면 클릭해가지고 고어 그림을 프린트해가지고 그리고 또 요즘 이런 것도 있거든요. AI가 그려주기. 그래서 고어 그림을 그대로 그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어쨌든 펜선이나 이런 게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고흐의 그런 펜 붓터치라든가 이런 것까지 흉내내가지고 그대로 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흐의 그런 붓터치를 활용해서 광화문 광장을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런 그림도 있어요. 그게
융합이 된 거네요. 네, 네. 와, 서양에다가 한국. 야,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똑같이 해서 내가 모나리자를 딱 집에 붙여놓으면 이게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은 이게 진품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영혼이 안 들어가 있을 뿐, 네. 그 기술력은 거의 뭐 유사하게. 네, 네.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래서 우리도 걷다가 옛날에 발터 베냐민이라는 평론가가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설명하지? 라고 해서 아우라라는 말을 붙였어요. 이건 아우라가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 진품만이 가진 독특한 어떤 연기. 이게 왜 아우라라는 말을 그냥 쓰냐면 네. 한국말로 연기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그 신령할 때 영자. 되게 이상한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뭔가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아는 오라 뒤에 있는 거 네. 그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그림도 사실 생각해보면 복사된 거나 이런 거나 우리로서는 똑같아요. 그렇죠. 누군가 이게 진품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거는 몇 천억을 들고 사는데 이런 거는 에이, 그래 집만 대고 집에 안 넣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 NFT 미술 작품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이거는 또 각자한테 속을 수도 있는데 진짜 그림은 근데 NFT는 정말 이건 너밖에 안 가지고 있어 확실하게 보증까지 해주니까 네. 완벽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정말 몇 천억 원이 갈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의 미술 시장을 보면. 그래요. 이게 나중에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롱텀으로 봤을 때 지금은 뭐 계속 일일비 하는 것도 있지만 뭐 코인 시장에 따라서도 흐르지만 근데 5년, 10년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지금 사놓은 그 작가님의 작품이 어떻게 돼 있을까? 그렇죠.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은 그렇지만 그분들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네, 미술 그렇죠. 시장에서도 네. 돌아가시면 이게 두세 배가 확 뛰거든요, 일단. 맞아요. 네, 돌아가시는 그 순간 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쟁쟁하신 젊으신 분들이라 네. 그럴 리 없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 예전에 미술품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야 정말 내가 너무나 예술을 사랑해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재테크 관점에서 그걸 했어요. 그쵸. 이미 그랬었죠. 그 재벌가에서 어떤 그 유사한 상속이 네. 미술품으로 굉장히 많이 네. 됐던 사례도 많았죠. 그 조단이잖아요. 그 그쵸. 수집한 그, 게. 아니, 생각해보면 2천억짜리 5개만 있어도 조단인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그런 건 재테크의 개념으로 미술 작품은 거래가 되고 있었다. 이미 그랬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뭐 가세 박사의 초상인가? 그게 최근에 거래된 것 중에 제일 비싼 걸 거예요. 고흐에. 얘는 일본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막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저작권이나 이런 걸 뭐라고 안 하고 다 이렇게 봐라 이러잖아요. 이 그림이 유명해질수록 내 원본은 비싸지는 거니까. NFT가 그 미술 작품에 들어간 NFT가 다른 게 아니라 기존의 미술 작품의 그 모습을 그대로 모방한 거예요. 현재. 블록체인에 얹혀진 거지. 사실 비슷한 개념들은 많이 이미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저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예전에는 현대 미술은 기회가 좀 없었어요. 뭐 고흐라든가 세잔 뭐 이런 사람들의 작품들이 그런 거지. 현대 작품에 뭐 그렇게 큰 돈을 뭐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네. 소수잖아요. 네. 근데 NFT는 대중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무명 작가가 갑자기 탁 나왔는데 사람들이 또 열광하면서 거기에 반응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가능성을 많이 열어준 게 NFT인 거죠. 요즘에 오픈시 NFT 순위를 항상 제가 살펴보는데 대부분 P2P 프로젝트예요. 제너레이티브 아트라고 해서 네. 1만 개 아트. 그거를 저도 요즘에 많이 갖고 있고 그것도 소개도 많이 하거든요. 한 10년 있다가 되게 조단이 부자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잘 제가 주었다면, 네. 잘 제가 수집을 했다면, 이제 저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뭐 중간에 뭐 모르죠. 이제 팔 수도 있고, 중간에 괜찮은 그 금액이 올랐다고 했을 땐 팔 수도 있고. 꽉 잡고 있어야 돼요. 좋은 그래요? 거는. 왜냐면 비트코인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비트코인에 진짜 큰 돈 번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2012년에, 13년에 샀다가, 근데 나 비트코인 10개 있었는데, 이번에 뭐 6억인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는 애들은 보통 샀다가 잊어버린 친구들. 맞아. 샀다가 나 이거 있었지 하고 까먹은 친구들이 네. 나중에 찾아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지 아니면 내가 산 게 10,000원에 샀는데 이게 100만 원하고 200만 원인데 안 팔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때 다 팔아버리거든요. 중간 아쉬울 일이 있죠. 네. 이사도 가야 되고, 네.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한 10년 동안 두고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또 장기 투자의 NFT와 네네. 그 다음에 중간에 좀 이렇게 거래를 시켜도 되겠다를 처음부터 좀 구분을 해놓으시면 나중에는 진짜 땅을 치고 분명히 나는 100배를 벌었어. 10,000원에서 100만 원 팔면 100배를 벌었는데도
되게 아쉽거든요, 나중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존에는 사실 글로벌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이었고 네. 이미 지금도 엄청 하나에 뭐 몇십억 이렇게 하는 것은 되게 흔한 일이 돼버렸는데 최근엔 한국에서도 클레이틀에서 굉장히 그런 흐름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도 이런 바람이 아시아에도 왔다. 이런 생각을 저도 요즘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여기서 또 돈이 된다고 하니까 많은 작가분들이 진입을 하고 반대로 그 투자자들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한국까지 왔는데 아직은 거품이라고 보지 않고 앞으로 더 이제 미래를 봐도 될까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 코인 지갑을 설치한 사람이 1000만 명도 안 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런데도 가격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얘기는 10배만 돼도 시장이 10배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게 안 되겠어요? 내년이면 방탄소년단도 나오고 그렇죠. 갖가지 그러니까 K-팝을 활용한 프로젝트들이 진짜 많이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SM이나 YG나 중요한 건 하이브, 그러니까 그 방탄소년단 IP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하자면 NFT를 보급하는 거 이전에 코인 지갑을 보급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제가 그 요즘에 간간히 이렇게 작가분들 만났을 때 오프 더 레코드로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진격의 거인이나 드래곤볼이나 이런 IP들이 NFT로 머지않아 나타날 것 같다. 네, 나타나요. 실제로 이미 그 흐름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집안 싸움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쪽을 많이 키워놔서 대기업들 이미 다 진입해서 나중에는 진짜 일반 작가분들은 어떤 명함도 내밀기 힘들 정도가 되기 전에 많이 우리끼리 좀 이렇게 시장을 좀 성숙시켜 놔야 될 시점이고 문화를 좀 만들어 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대중화라는 건 대중을 처음에 끌어당기기 가장 좋은 건 돈이거든요. 내가 1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1억 벌었다. 뭐 이런 얘기가 신화적으로 확 펼치면 잠깐만 10만 원에도 1000만 원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오실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통을 자꾸 해야 돼요. 그렇게 처음에는 이런 문화가 돈의 흐름으로부터 시작이 되나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일단 사람들이 대중들이 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에요. 비트코인이라는 이유는 야 2012년이면 나도 생존해 있을 텐데 그때 내가 10,000원만 여기에 투자했어도 지금 이게 얼마야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혹시 그러면 10년 있다간 지금의 또 10배가 되는데 내가 이걸 놓치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이게 1억을 벌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 처음 시작하는 거에 100만 원 투자할 용기는 없지만 10,000원은 가능하거든요. 좀 더 쓰면 10만 원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10만 원, 1000만 원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대중들이 좀 낯선 것들에 진입을 하잖아요. 용기를 내보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NFT를 자꾸 투자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의견이 되게 많아요. 계속 뭔가 순수성을 잃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조심스러워하는 분도 되게 많아요. 네. 근데 대중이 있어야지 이게 NFT가 뭐 고고 순수하게 나 혼자만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실제로 그 미술이라는 건 약간 세테크적인 관점, 재테크적인 관점도 있고 사람들이 즐기는 거잖아요. 예술이라는 건. 대중이 있어야지 예술도 있는 겁니다. 그냥 그걸 존중하고 인정하는 게 낫겠네요. 그런 거죠. 가령 영화도 똑같은데요. 굉장히 대중을 위한 영화를 만든다. 그런데 대중들을 위한 영화면 맨날 때려 부수고 막 이런 것만 있는데 거기다가 약간만 내용을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뭔가 즐거웠는데 남는 것도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조금 더 이렇게 어떤 향상을 시킬 수 있거든요. 좀씩 문화의 성숙이 좀씩 되는 거네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나는 예술을 하는 거야. 맞아. 예술을 하는 거야. 책도 마찬가지요. 내가 하는 이 얘기를 대중이 이해 못하는 건 이게 대중이 무식해서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따라오는 대중은 있겠지만 절대 대중화는 될 수가 없죠. 그럼 대중화가 안 되면 그 산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부분은 저도 좀 여러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예술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혹은 뭐 책도 마찬가지죠. 책도 그냥 그걸로 돈 버는 수단으로 쓰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결국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책을 쓰는 사람들이 또 잘 돼야 되고 NFT를 하시는 분들도 잘 돼야 되고 이런 돈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네요. 되게 사람들이 되게 잘못 생각하는 게 옛날에 음악가들은 음악을 만들고 미술가들은 왜 그림을 그렸을까? 미술가들의 꿈은요. 궁전, 공식, 미술 이 칭호를 받는 거예요. 궁전, 공식, 화가. 과거에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후원을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초상화를 많이 그려댄 거예요. 아, 옛날에 황제들을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야 진짜 그때부터 순수예술을 할 수 있네요. 박벌이 걱정 없이 누가 나를 죽일 걱정 없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초상화 가운데서도 되게 좋은 작품들이 많이 탄생을 하잖아요. 아, 멋있죠. 나폴레옹 뭐 그런 초상화들 보면은 지금도 대단하죠. 그 사람들이 또 기술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이렇게 끌고 온 건데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모차르트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네. 뭐 잘은 모르지만 이름은 다 알잖아요. 모차르트 초콜릿이라도 알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모차르트 같은 경우가 이 사람이 어릴 때 3살부터 신동으로 유명해가지고 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자기의 기회를 뽐냈거든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취업이 안 돼서. 아, 그래요? 먹고 살 길이 빡빡해서. 네, 오스트리아일 거예요. 짤츠부르크. 네. 거기가 태생인가 그런데 네. 거기에 귀족한테 고용이 돼야 돼요. 당시 음악가는 귀족한테 고용이 됐든가 스폰을 받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할 수는 없어요. 저 어디 지금처럼 저작권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가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자리가 있어서. 그러니까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쇼케이스를 벌이는 거죠. 그래서 스웨덴 국왕이 마음에 드는데 하면서 이렇게 후원해 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되게 잘 안 됐어요. 어디에 자리가 있다 해서 가가지고 쇼케이스를 했는데도 또 다른 사람이 딱 치고 들어오고. 그래서 유럽을 순회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다 떨어져 나고 음악만 남으니까 순수 예술이란 이런 거야. 아, 그렇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역사를 알 수 없으니까. 대비의 경우에. 네. 근데 사실은 그때도 전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었고요. 그런 먹고 살기 위한 것들이 오히려 되게 처절하고 또 대중들의 심금을 울리는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술이라는 게 고고한 게 아니에요. 너무 고고해서 우리가 이거는 뭐 신이나 이해하는 거지 우리는 모르는 거야 하면 우리한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게 약간 그런 거. 순수예술에 대한 신화가 생겨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순수예술도 예전엔 대중예술이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극작가 겸 자신의 극장 시어터 주인이에요. 내 극장에서 대중들을 위해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극본을 쓰는 게 제일 싸잖아요. 네. 그 극본을 쓰고 가끔은 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극장 주인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굉장히 잘 팔릴 만한 작품을 썼어요. 그게 또 사랑 얘기라든가 뭐 이런 거. 당시는 셰익스피어는 완전 대중예술가예요. 지금은 셰익스피어 하면 되게 그렇죠. 순수문학의 결정체처럼 돼 있잖아요. 그렇게 느끼죠. 그 작품의 결과만 보니까. 만약 그게 되게 대중과 유리돼가지고 따로 존재하는 예술이었다. 그럼 지금의 대중들까지 오질 못해요. 모르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대중들한테 남아있고 그런 예술들이 한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 그때는 오히려 순수예술이라는 식으로 더 추앙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뭐 작가든 어떤 그 활동을 하는 기업가든 모든 메타버스든 NFT든 뛰어드는 사람이 뭐 돈에 강조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뭐 이렇게 순수성이 떨어지고 변질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시각도 있겠네요. 뭐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죠. 변질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억지로 해야 되는 거. 가령 뭐 누구의 초상화를 그려야 된다. 그럼 나는 이 사람이 되게 싫어요. 가령 요즘 같으면 어느 정당에 내가 이 정당 포스터를 그려줘야 돼. 라는 식으로. 근데 난 이 정당을 너무 싫어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어떻게 출세를 해볼까? 이런 식으로 예술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활용할 때 변절자 이런 말을 쓰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돈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되게 좋은 예술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돈은 벌지만 또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게 들어왔을 때도 나 그건 안 해요. 내 생각과 다르네요. 라고 하면서 자기 걸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돈이 좀 있을 때 오히려 그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게 나오지 않을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대중들이 좋아하지? 어떻게 해야지 이게 내가 팔릴 수 있을까만 생각하는 예술이 되면은 사실은 곤란하죠. 왜냐하면 자신의 표현과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담아내는데 그걸 대중들이 좋아했을 때 그게 팬베이스가 되면서 훨씬 더 대중적으로 더 알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느 정도 꽤 이름은 날린 작가분들이 나의 길에 많은 도움이 됐다. 그동안 사준 작품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 계속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그 인지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대중들과 계속 접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슬램덩크 한참 해가지고 마지막 완결됐을 때 네. 그 슬램덩크 작가가 그때만 해도 이제 신문이 굉장히 위상이 있었으니까 일본의 거의 뭐 4대 신문 거기에 일면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광고를 쫙 실었어요. 네, 접한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거를 4대 신문에 다 실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팬 서비스인 거죠. 이런 식으로 대중들과 자꾸 접하고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뭐 대중들과 거의 커뮤니티 같이 그리고 자꾸 뭐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네네. 하는 걸로 알고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대중들과 같이 접하고 호흡하고 그러면서도 이런 것도 있죠. 대중들을 내 편을 끌어들이기도 하는 거지만 또 대중들이 원하는 걸 뭔지도 알고 서로 간의 교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작가한테도 발전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중간 매개체가 돈이 될 수도 있고 코인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보시면 되게 여유 있게 음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대중 그 가수나 이런 분들이 오래 가시는 분들. 네. 집에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가령 이승철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보기엔 뭐 TV도 잘 안 나오고 가끔 심사위원 나와가지고 해보세요. 막 이런 것만 하잖아요. 네. 네. 집에 돈이 많아요. 되게 유명한 사학재단 집안이라 집에 돈도 많고 그래서 스튜디오를 자기 집에 그 전문 스튜디오 못지않게 갖춰놓고서 하고 싶은 음악을 해요. 그게 진짜 모두가 사실 결국은 나 그냥 이거 원해 라고 할 만한 게 사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어떤 그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무시 못 하는데 그렇죠.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게 가장 좀 적합한 것 같네요. 너무 이렇게 너무 과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곡간에서 인심 난다라는 말을 요즘엔 곡간에서 예술 난다라는 식으로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가난하게 살면서 그 부분을 예술혼으로 승화시킨 뭐 고흐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 네, 그렇죠. 하지만 그런 경우가 되게 특이한 경우고 보통은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천재다. 그러면 사실 그런 것도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100년에 한 번 천재는 아닌데 한 10년, 3년 정도에 나는 천재다. 그런 정도는 사실은 이렇게 대중과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대중이라고 하는 관점을 이렇게 사실 민감하잖아요. 한국 네. 사회에는 특히 민감한 것 같아요. 뭐 젊은 부자, 예를 들면은 해외에서 20대에 엄청난 몇 조 부자가 된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저 사람 진짜 똑똑한가 보다 인정을 하는데 한국에서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뭐 뒷배경이 있을 거야. 혹은 뭐 사기쳤을 수 있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시각이 아직까지는 좀 그 밑바탕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좀 잠재의식 뭐 이런 거에.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주로 부자를 되게 관대하게 바라봐주는 게 미국적 시각이거든요. 거기는 이제 막스 베버가 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게 항상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긴 이름이네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네. 여기 보면 미국이 왜 그런지가 나와요. 이 카톨릭을 피해가지고 신교들 얘네들이 미국을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잡아 죽을 만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미국으로 갔죠. 그래서 신교를 하는데 그동안의 카톨릭은 돈이 많은 것을 약간 죄악시하는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난이 권력이다. 난 이렇게 가난해. 청렴한 느낌이 네. 서구에서도 있었군요. 네, 그럼요. 중세시대 때는 그랬어요. 가난이 권력이다 이런 말이 있었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간 사람들은 새로운 프로테스탄티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부자가 됐다. 이거는 당신의 직분에 되게 충실한 거고 이게 이제 직업정신에 나오잖아요. 소명을 가졌다. 직업에 충실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네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부자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돈을 추구했을 때 예전에는 그게 죄악시 됐지만 지금은 돈을 추구했을 때 그게 저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혹시 로빈슨 크루소 읽어보셨나요? 네. 거기 보면 로빈슨이 섬에 갔는데도 되게 부지런히래요. 그리고 자기 농장도 만들고 가축도 만들고 되게 체계적으로 해요. 그게 프로테스탄티즘 정신이에요. 그 자기의 일을 어디에 있든 간에 하는 거죠. 그러게요. 로빈슨 크루소 저도 예전에 인상 깊었는데 막 좌절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열심히 뭔가 그 안에서 살려고 하고 탈출하려고 하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 부를 만드니까 나중에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가 되거든요. 이게 탈출도 되고
근데 로빈슨 크루소가 가기 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막 쓰면서 사니까 이렇게 그 벌을 받아서 무인도에 갔다라는 식으로 앞에 살짝 나오고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티즘을 보여주는 게 그 소설이거든요. 근데 그 개념이 미국은 지금도 있어서요. 돈 밝혀도요, 괜찮아요. 그리고 되게 부자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럽긴 한데 그걸 욕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그래서 기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의 어떤 선물이다. 그러니까 나눠주겠다. 이런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세시대에는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6.25 때가 되면서 약간 밀실 정치라고 정치와 자본과 만나가지고 좀 야합을 해서 말하자면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좀 부정적인 방법을 벌었다라는 그런 개념이 좀 있어요. 탕가놀이. 네. 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재벌도 보면 네. 우리나라 재벌에 대한 묘사가 엄청 안 좋잖아요. 정경유착. 네. 정경유착.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으면 분명히 뭔가 딴짓을 했을 거야. 네. 그런 개념과 어우러지면서 우리는 돈을 많이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되게 부정적인 시각인 거예요. 그게 밑바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놓고 우리가 야 나는 예술을 돈을 벌기 위해서 해. 그러면 뭐 저딴 애가 다 있어 이렇게 되는데 미국은 당연히 왜냐하면 내가 미술에 내가 하면은 너는 좀 너의 일을 잘했다 라고 해서 축복을 받아서 그 대가로 돈이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 같은 게 가능한 거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NFT 투자를 했어요. 네. 막 예를 들면 1,000만 원씩 어떤 내가 마음에 드는 걸 했어요. 그래서 뭐 한 1억 벌든 10억 벌었어요. 네. 나중에 뭐 이렇게 인터뷰 컨텐츠를 만드는 것 자체가 네. 뭐 그렇게 제가 거리낄 만한 그런 것도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그럼요. 네. 그런 건 뭐 왜냐하면 사실 지금의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하게 돈을 버는 걸 싫어하는 거야. 공정하지 못하게. 그렇죠. 뭔가 아빠 찬스 써서 이렇게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거지. 지금은 누구나 돈을 대놓고 추구하거든요. 옛날과 다릅니다. 옛날엔 부자 되셔야죠. 그러면 천박하게 이랬거든요. 70년대, 80년대. 근데 그때 아마 옛날에 광고 하나가 부자 되세요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게 처음으로 대놓고 인사로 하기 시작한 첫 번째예요. 지금은 이제 그게 안 좋은 뜻은 없는 것 같아요. 부자 되세요 하는 게 건강하세요 비슷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대놓고 돈을 추구하는 세상이 됐어요. 지금은 돈을 추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령 메타포님이 걱정을 하셨는데 내가 NFT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령 100만 원 투자했는데 10억을 벌었다. 네. 이걸 가지고 공개하면은 욕을 먹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봐요. 다만 거기서 100만 원 투자했을 때 대중들은 모르는 어떤 소스를 가지고 내부 정보로 네, 개발사가 살짝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제 지탄을 받죠. 약간 주식 투자하는 거랑 비슷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대중들과 똑같은 선상에서 했는데 이렇게 되면 배우려고 하죠. 나도 이러면서 배우려고 하죠. 지금은 돈을 버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을 썼을 때 공정하지 못한. 공정하지 못한.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오늘 교수님과 함께 NFT랑 메타버스랑 다 이렇게 이어서 들으니까 네. 너무 많이 도움이 됐고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NFT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지금 앞으로 NFT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정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거의 모든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얼마 전에 MS도 아예 우리는 메타버스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MS도. 네. 그러니까 사실 다 메타버스에 대한 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대놓고 우리도 메타버스를 지향한다라고 말한 건 페이스북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MS가 얼마 전에 또 그런 얘기를 했고요. 약간 우리 페이스북과 달리 얘는 소셜에서 거대 메타버스 만들지만 우리는 메타버스 인프라를 만들어주겠다. 걔네들 잘하는 게 OS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메타버스 OS를 만들어줄 테니까 자기 메타버스 위에 건설해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 머리가 또 그 머리로 돌아가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페이스북은 말하자면 페이스북을 메타버스 하는 거죠, 그냥. SNS의 메타버스를 내가 다 먹겠다고. 그러니까, MS는 OS를 다 먹겠다고. 그러니까 페이스북 입장은 전 세계 10억 명이 여기 들어와라. 이런 거고, MS는 아니 10억 명이 들어오면 그거는 이게 권력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디스토피아다. 네. 그러니까 각각의 메타버스들이 있고 내가 그거를 건설할 수 있게 도와주는 OS를 구동시켜주마.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다 이렇게 가고 있다. 그 실제로 애플이나 이런 데도 하는 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메타버스 세상은 올 수밖에 없는데 다만 시간들이요. 5년 정도를 잡아야 되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전에 메타버스가 경제활동의 핵심이라면 그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건 왜냐면 메타버스에서는 뭐가 왔다 갔다 해도요. 그냥 디지털 코드일 뿐이잖아요. 해커 해가지고 뭐 이런 똑같은 거 만들고 이럴 수도 있고 이거는 나의 것 하면 현실에서 내가 갖고 있으면 내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게 갑자기 딱 봤더니 내게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해킹당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메타버스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NFT가 확실하게 딱 돼야지 그 경제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NFT가 기술적으로든 어쨌든 개념적으로든 이렇게 딱 정립이 된 위에 메타버스가 세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메타버스 하는 모든 기업들이 NFT를 같이 해요. 뭐 암호화폐도 같이 하고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DM 같은 코인을 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NFT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향해 가는 새로운 단계. 그 메타버스는 우리가 그동안에 스마트폰의 시대를 한 10년 지났잖아요. 네. 그리고 새로운 게 그 다음이 메타버스의 시대인 거죠. 네. 왜냐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기업들이 더 이상 스마트폰으로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저 아이폰 7 쓰거든요. 네. 7도 잘 되잖아요. 뭐 문제는 없죠, 크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새로운 기능들이 안 나오니까 카메라 좀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이 어느 순간 이만큼 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새로운 산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새로운 산업으로 메타버스로 가는 건데 그것을 구축하는 게 NFT. 그리고 NFT는 단계예요, 계단이에요. NFT를 향해서 우리가 뭐 투자 어쩌고 이렇게 하는 건 파생된 것 뿐이에요. 이런 계단이고 그러니까 미래 세계의 소유 개념의 핵심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폐가 네. 언제부터 쓰인 것 같아요? 지폐는 모르겠는데 화폐랑 지폐랑 다른 거죠? 그렇죠. 지폐는 종이에 그린 네네. 이게 몇백 년이 안 됐어요. 1200년인가 1300년에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이라는 걸 썼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한번 봤잖아요. 동방견문록. 그쵸.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몽골에 갔더니 지폐라는 걸 쓰더라. 종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돈으로 쓰더라 하니까 그 서양권의 반응이 뭐냐면 사기치지 마라. 이 새끼 이거 뻥인 줄 알았어. 동방견문록 이상 사기야 이거는. 아니 종이가 무슨 돈이 돼. 말도 안 돼.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가능했냐면 징기스칸이 워낙에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영수증인 거예요. 이 영수증을 가진 사람한테 이 돈을 줘 라고 그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폐가 된 거거든요. 믿음이네요. 네. 이때만 해도 이러한 지폐라는 개념은 말도 안 되는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NFT는 새로운 금융이나 새로운 화폐에 대한 그런 개념의 토대인 거예요. 이게 돼야지 말하자면 이거는 너만 가진 유일한 것이야 라는 것들이 보증해준다. 이거는 또 민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으로 이렇게 됐을 때 이거 가지고 내가 쓸 수 있겠다, 살 수 있겠다 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NFT는 미래화폐의 개념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나오는 투자나 이런 것들은 여기 나오는 하나의 좀 파생적인 것들이고요. 크게 보자면 NFT는 금융이나 돈의 개념을 바꿔가는 그 첫 번째 단계다. 그 메타버스에서는 그 돈의 개념을 쓸 거니까 그래서 이게 메타버스 토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최고의 정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거고 우리의 흐름은 다 메타버스로 가고 있으니까 NFT를 우리가 접하는 건 늦은 것도 아니고 네. 이제 당연하게 우리가 접해야 될 메타버스 시대로 갈 사람들은 네. 메타버스를 아예 무시하면서 할 수는 없을까요? 무시하면서 살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도 스마트폰 시대인데 아직도 공동인증서 없으신 분 많거든요. 아직도 그냥 시장 가서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존할 거예요. 메타버스를 자유자재로 활용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근데 이제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개념 있잖아요. 정보 격차. 정보가 많으면 그 부동산에서도 내가 정보를 많이 알면 주식에서도 좋은 걸 살 수 있고 그런 것처럼 메타버스 디바이드가 생길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메타버스에서 활동을 하고 그럼 여기서 어떤 정보들이 다 오갈 텐데 이걸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면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살든 그건 나의 선택이지만 네. 시대는 그렇게 흐르고 있고 네. 그걸 몰라도 안 써도 뭐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수도 있지만 네. 정보의 격차 네.
돈의 격차 이런 것들은 뭐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네.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이 없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내가 없어도 그냥 유지해서 살 수 있어 라고 한다면 또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안 해도 테니까 되는데. 괜찮은데 가령 나는 그냥 월급 받아도 이렇게 딱딱 했는데 10년 전에 누가 월급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으로 지금 200억을 벌었대더라. 그런 걸 봤을 때 배가 안 아파야 되겠네요. 네, 내가 그것 때문에 손해본 건 없거든요. 네, 그런데 맞아요. 이제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잖아요. 아, 맞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면 얼마나 초라해질 거예요. 근데 사실 초라할 이유가 없는데. 없지만 네. 그걸 느낄 것 같다면 네. 어쨌든 NFT든 메타버스든 빨리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당장에 뭘 하라는 것도 있지만 이게 아직 기술이나 이런 게 완벽히 갖춰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놓고 내가 좀 참여할 만할 때 타이밍을 잘 잡으시라는 얘기를 꼭 해요. 맞아요. 지금 무조건 다 NFT 들어와 이런 건 아니고요. 가령 지금 뭐 미상 작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내가 살 수도 있지만 투자의 관점에서는 방탄소년단이 들어왔을 때 사면은 더 대중화돼서 사기가 좋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거 살 수 있을까? 아, 이거. 그거 10만 개,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어지간한 거 10,000개 팔아도 네. 그거 진짜 인기 있는 거는 10,000개 중에 네. 하나도 얻기 어려운데 네. 방탄소년단 그 에디션 뭐 한 10만 개, 뭐 100만 개 팔아도 순식간에 완판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내가 좋아하는 뭐 슬램덩크라든가 네. 이런 게 나왔을 때 그런 걸 할 수도 있고요. 네네. 뭐 그런 거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잘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가령 NFT가 여러 개 나오면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어느 게 오르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가령 그 시리즈의 가장 결정적인 거. 가령 심슨 피규어가 있으면 네. 심슨 피규어에서 되게 비싼 게 심슨 첫 장면에 가족들이 택시 타고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의 피규어가 제일 비싸요. 그렇군요, 또. 네, 그러니까 내가 심슨을 잘 알면 맨날 나오는 저거야 하고 어떤 것을 선택할지 답안지 알고 아는데 있으니까. 처음에 네. 이게 나중에 오르겠다를 네. 알 수 있는데 모르고 그냥 일단 사봐. 근데 안 오르는 거예요. 이거는. 맞아요. 그런 경우 물린다고 네, 하죠. 네. 그 내가 잘 아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게 나오면 그때가 내가 들어갈 타이밍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다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해서 매번 뭐 상승을 보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중에서 물리고 크게 손해보는 것도 있으니까 내가 정말 잘 알고 그런 어떤 부류가 나왔을 때 그때 진입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네. 아, 정리가 좀 잘 되네요. 네.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고 또 기술적으로 NFT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있다. 그럼 지금은 대기업이 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테지만 결국 대기업들이 일반인들이 할 수 있게 판을 깔아줄 거예요. 그렇죠. 크리에이터로 다 들어와라. 제페토처럼.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처럼 맞아요. 엄청나게 거기서 거래가 일어나지만 실제로 네이버가 파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일반인한테 이렇게 플랫폼을 열어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열어줄 건데 NFT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에서 내가 어떻게 비즈니스 기회를 잘 잡을 것인가 이것도 이제 같이 생각을 하시면 더 좋죠. 오늘 그 이시안 교수님께 너무 좋은 고급 정보 많이 얻어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거 진짜 네. 대기업에서 큰돈 받아가면서 강의하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그 고급 정보를 이렇게 너무 잘 풀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네. 메타버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메타버스의 시대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고요. 그 이시안 교수님 유튜브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 뭐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안책방입니다. 그 책에 대한 굉장히 그 고급 지식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방금 네. 얘기했던 기술적인 책을 소개할 때는 이런 것도 있고 네. 또 문학도 있고 네. 에세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교수님으로서는 진짜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굉장히 TV에서도 많이 보실 분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어색해한다. 좋아요, 구독. 이거 많이 안 해봐요. 좋아요와 구독 이런